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군사 기밀. 2. F-35를 통과합니다. 3. KF-21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더붐 프리토리아 공항 활주로에 하얀색 항공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흰색 항공기가 활주로 끝을 향해 질주하더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진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항공기에 쓰여있는 문구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아공의 한 공항에서 항공기 사진에는 한글로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항공기였으며 특별한 시험을 위해 제작된 항공기였습니다. 사진이 널리 퍼지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KF-21의 시험 비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차 남아공까지 갔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놀라운 비화가 숨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진이 한국이 무기만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한 달 만에 뚝딱 만드는 증거 자료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사청은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KF-21 보람에 들어갈 최첨단 기술까지 공개하는 등 깜짝 발표를 연이어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이 국내 많은 군사 매니아들의 마음에 불을 지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항공기 조종사이자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인 오스틴 페레이라라는 얼마 전 항공기 전문 사진 사이트 흰색 항공기 사진을 게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사진 속 항공기 동체에는 한글로 크게 이사 레이더 시험 항공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섭시간에 퍼졌고, 며칠 후에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KF-21 보람회의 개발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KF-21 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3호기까지 출고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식적으로 KF-21 보람회의 시제기를 6호기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벌써 4호기까지 출고된다는 점에서 국산 4.5세대 전투기의 개발 완료가 눈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엔진에 관해서는 엔진은 지금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가 있다며 직도입과 키트를 갖고 조립하는 것을 놓고 하하가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청 관계자는 1호기용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갖고 왔다며 엔진 시동을 거는 전체적인 테스트는 연말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에 KF-21 보람회가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개발한 이사 레이더 시험이 남아공에서 곧 이뤄진다는 말을 남겨 자리에 있던 기자들의 인터넷 사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KF-21의 핵심 장비인 이사 레이더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사 레이더의 시제품이 최근 출고됐으며 성능평가를 위해 남아공으로 보냈다는 것이 방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이사 레이더는 해외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내국자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개발 속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형 이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항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혁신적 개념의 레이더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형 이사 레이더가 F-35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더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KF-21 보람회를 항상 5세대 전투기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형 이사 레이더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국산 레이더를 탑재하였으며 한국형 이사 레이더에 200km에 가까운 탐지거리는 F-35에 지표에 근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KF-21 보람회의 부족한 스텔스 능력을 레이더를 통해 보완해 다른 5세대 전투기와의 격차를 줄일 계획인 것 같다고 말하며 한국형 이사 레이더에 대해 굉장히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는 이것 때문에 한국형 이사 레이더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미래에는 한국이 개발한 모든 전투기와 군함에 탑재되어 이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이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TGP 그리고 통합 전자 전장비 WST 등 계속 국산화하고 있는 날, 이들은 모두 로키드 마틴과 일부 미국 대형 방산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며, 그들은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향후 KF-21 전투기가 앞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이사 레이더는 F-35에 탑재되는 레이더보다 신호 처리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신호 처리 컴퓨터는 국내 업체인 인텔릭스사에서 개발되었으며 신호 처리 성능은 25테라플롭스입니다. 이는 F-35 레이더에 탑재되는 머큐리사의 제품이 17테라플롭스라는 것과 비교하면 약 47%의 향상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번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인도를 한국형 스텔스 전투 71KF-21에 탑재해 체계 통합과 지상, 시험 및 비행 시험 등의 시험 평가 과정을 거쳐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시험 비행 일정에 맞추기 위해 KF-21용 이사 레이더를 남아공까지 그대로 들고 가 보잉 737 항공기를 빌려 앞에 레이더를 달고 11월부터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투기에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내년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남아공으로 간 KF-21 이사 레이더는 보잉 737코 부분에 장착될 예정인데요. 보잉 737의 레이더를 장착하면 테스트 장비들과 함께 대략 4-5시간 정도로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KF-21 이사 레이더는 올해 말까지 남아공에서 테스트를 가진 후에 국내에 가져와서 계속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레이더가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남아공에서 테스트할 때에는 국내 환경이 고려된 매개 변수를 넣어서 테스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레이더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성능인데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대공은 잘 되고 있고 공대함은 완성 초기 단계이며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이사 레이더 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시험은 이미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오스틴 페레이라처럼 항공기 조종사이자 항공기 전문 사진 작가인 티모시 브렌트가 이사 레이더 시험 항공기 사진을 처음 찍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슨 이유인지 약 9개월간 공개되지 않다가 KF-21보람의 가출고식을 가진 후 약 한 달 만에 업로드됐다는 것이 제트포토스 사이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왜 무기 개발 계획 발표 후 한국의 군사 무기 개발 보안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현재 한국의 무기고에는 어떤 무기가 있으며 실제로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방사청 관계자는 이사 레이더 외에도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잊기 힘든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아이언맨에 탑재된 자비스 같은 AI 시스템이 KF-21에도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화는 차세대 통합 항전 플랫폼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AI 음성인식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화가 개발한 KF-21용 AI 음성인식 기술로 시스템 컨트롤, 무장운용, 무인 전투기 컨트롤 등을 파일럿의 음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비공개로 AI 음성인식 기술로 디지털 콕핏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면 파일럿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무인 전투기의 전술 적용에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KF-21용 AI 음성인식 기술 시스템에는 10,000명이 음성 샘플을 사용해 음성인식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공개됐듯이 KF-21 전선은 가오리, 엑스나 FA-50무, 인하 버전 같은 로열 윙맨 무인 항공기들을 음성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엄청난 방산무기 개발성과로 1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정부는 사실 KF-21을 5.5세대 전투기로 만들고 있는데 주변국을 의식해 4.5세대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아덱스 2021에서 KF-21용에 370갤런짜리 연료탱크 가전시됐는데요. 현재 480갤런짜리 대용량 연료탱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작전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사실 480갤런짜리 대용량 연료탱크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의해 개발됐는데 인도네시아는 넓은 국토와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480갤런의 대용량 연료탱크를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연료탱크가 크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용량 연료탱크가 있다면
KF-21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세이지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독도와 이어도 등의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영토의 공중 초계 임무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용량 연료 탱크를 개발을 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가능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인데요. 누가 한국 무기가 스사구려라고 했어. 빚은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북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ZH-2000이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곡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mm 52구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에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톤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의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미군의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 천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2S19 자주포 1733문, 중국 PLZ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수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에어와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FJ 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북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2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2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티아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2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2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쌈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2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2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2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들은 수조 원의 규모가 보통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차를 공급하는 수주 경쟁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었는데요. 아직까지 K2 전차를 의심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K2 흑표 전차와 독일 KMW 레오파드 전차가 치룬 통계 시험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의 전차를 누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드림 프로젝트가 2건 있는데 하나는 최대 800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고 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건이었죠. 두 계약을 합친 수주 규모는 무려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실전 활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 6월 25일 전쟁 당시 북한군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전차 부대를 앞세워 쳐들어왔으며 우리는 내려오는 전차를 막기 위해 포탄을 둘러매고 맨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약 72년 전 우리나라는 그렇게 침략당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3위 수준의 첨단 전차 보유국이 됐고 심지어 전차전의 격전지이자 본고장인 유럽으로 최신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게 되었으며 이 성장력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국가 등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이제 방산 강국이라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수출을 이뤘다는 점은 기업과도 같은 일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이룰 수 없는 규모의 경제와 그에 따른 생산 역량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KF-21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KF-21 보라매는 시험 비행을 연이어 성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 뒤면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자주포 수출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K9 자주포처럼 KF-21이 하늘에서의 수출기를 열어줄 거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 개발진들은 올해에도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작년 안에 KF-21의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2호기의 첫 비행 성공도 이뤄내면서 보람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며 올 초에는 3호기의 비행과 첫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투기 개발 23년 만에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특히 3호기의 비행 성공으로 KF-21은 3대의 전투기로 속도하고도 기동 능력 영역 등을 확장하는 성능 비행 시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나머지 CJ-4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친 후 올 상반기에 차례대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 KF-21 시제기대 편대 비행도 준비 중이며 복저형 4호기의 첫 비행이 시작될 때쯤 편대 비행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험 비행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KF-21 보라매의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예정대로 CJ-5호기의 첫 비행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인도될 5호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분담금 미납 이유가 5호기 인도에 발목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비 중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양국 간 협약을 맺었죠. 그 후 수정 협약도 진행했지만 미납은 여전했으며 결국 작년에서야 4년 가까이 미뤄오던 분담금 명목 94억만을 지급받고 계속 연체 중입니다. 협약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분담금으로 1조 원 이상을 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약 7,700여 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따른 한경호 방위사업청 본부장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청사에서 헤린드라 차관과 만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핵심 관계자로 평가되는 헤린드라 차관은 지난해 분담금 일부 지불이 약속의 증거라며 적극적으로 공동개발 의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곧 5호기의 시험 비행이 시작될 테니 이때까지 두루뭉술하게 버티다가 KF-21 5호기를 보고 판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KF-2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자국 내 첨단 항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다시는 항공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항공산업에 집착하는지 알기 위해선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8.6배에 달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항공기는 필수 불가결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산업이 발달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출될 만한 기술력과 제품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이후 변변한 기술력을 가지지 못해 현재는 기술이 크게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정체된 항공산업의 부흥을 위해 새로운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처럼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KF-X 사업에 참여해 핵심 양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KF-21 전투기의 개발보다는 전투기 조립과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 차후 자국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전투기 개발 플랫폼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도입하기 힘든 핵심 시스템을 향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길 IF-X 전투기 양산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KF-X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는 항공무장과 전자전 시스템, 위협 경보체계 등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도 있게 되니 이만한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과 양산을 계기로 자국의 항공 산업 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측이 요구해서 자카르타에서 전격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방위사업청 핵심 관계자들이 방문에 이뤄졌으며 이날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의 민감한 주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분담금 미지급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실세로 알려진 국방부 차관이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 일부를 조만간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업체인 PTD에서 현지 기술자와 조종사를 한국에 추가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소식과 양산이 이뤄진 후에는 PTD에서 일부 E2X 부품을 생산하기로 협의했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카이 측은 후속 협의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단호히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카이는 분담금 체납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과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향후 인도네시아가 현지 양산을 위한 대가성 투자를 요구할 것을 대비해 카이는 현지 전투기 양산을 위해선 인도네시아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에 많은 언론들이 조만간 미납된 분담금이 입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우리 방위 산업에 유리하다는 입장과 불리하다는 입장 차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 수출 증가를 위해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역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황을 맞이한 상황은 전쟁이 정리되고 해외 위협 요소들이 줄어들면 결국 방산 수요는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우유부단함보다는 단호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